먼저 간단한 인사말부터 하고 이어갑니다. 노벨상 3개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노벨상 3개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오늘 노벨상 3개는 1970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루이스 페데리코 르르아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를 통해 그의 초기 생애와 연구 여정의 시작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시대를 밝힌 화학자 르르아르의 과학적 여정의 서막입니다. 20세기 중반이면 생화학이 막 이렇게 독립학문으로 자리 잡던 때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초창기였죠. 근데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인 르르아르가 어떻게 세계 생화학 무대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이 활성화된 당 누클레오타이드라는 개념이었다고요. 당시엔 진짜 획기적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그냥 뭐 새로운 분자 하나 찾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세포 안에서 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메커니즘의 뭐랄까 핵심 열쇠를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 열쇠요? 네. 당에 그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일종의 표식 같은 게 붙어야만 세포가 그걸 이건 쓸 수 있는 재료구나 하고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이 발견 덕분에 생화학은 물론이고 의학이나 영양학에서도 그동안 설명 안 되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죠. 근데 더 대단한 건 이걸 아르헨티나의 정말 연구 환경이 넉넉하지 않았던 곳에서 해냈다는 거예요. 자금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그렇고. 와, 그런 환경에서요? 네. 그런데도 세계적인 발견을 한 거니까요. 당시 다른 개발도상국 과학자들한테는 정말 큰 희망과 영감을 주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그럼 이 발견이 우리 실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직접적인 영향도 꽤 커요. 예를 들면 갈락토스 혈증이라는 유전 질환이 있어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들어본 것 같아요. 르르아르의 연구 덕분에 이 병의 원인이 단순히 효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활성화된 형태로 바뀌지 못해서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단법이나 치료법 개발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 거죠. 이건 실제로 유아 사망률 감소에도 기여했고요. 그렇군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네요. 네. 또 이 원리를 이용해서 기능성 식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약물 개발 같은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 노벨 화학상은 이런 독창성, 또 어려움을 극복한 도전 정신, 그리고 인류 복지에 기여한 점, 이런 것들이 다 인정받은 결과라고 봐야죠. 두 번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이, 가족과 교육이 남긴 유산입니다. 르르아르 배경을 보면 1906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태생이고 아버지는 프랑스계, 어머니는 스페인계, 상당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남미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시기였어요. 남미의 파리. 네. 그리고 집안 자체가 학문을 존중하는 분위기여서 르르아르도 어릴 때부터 지적인 호기심을 마음껏 키울 수 있었죠. 특히 수학이랑 과학의 재능을 보였다고 하고요. 교육 환경도 좋았겠네요. 그렇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으면서 분석적인 사고력이나 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잘 길렀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의학을 전공했다면서요. 그러다 어떻게 생화학자의 길로 들어선 건가요? 그게 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의대 시절에 나중에 역시 노벨상 수상자가 되시는 베르나르도 우사이 교수를 만난 겁니다. 우사이 교수님. 네, 이 우사이 교수가 르르아르한테 생화학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매력적인지를 일깨워주면서 학문적인 멘토가 되어준 거죠. 르르아르 본인의 다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실용적인 사고방식, 여기에 이런 좋은 교육 환경과 멘토십이 더해지면서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의학에서 화학으로 학문적 전환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의대 실습 중에 임상치료의 한계를 느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눈앞의 환자 치료보다는 병의 근본 원인을 파고들고 싶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왜 병이 생기는지 그 뿌리를 알고 싶었던 거죠. 세포 수준에서 분자 수준에서 생명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당시 남미에서는 아직 좀 생소했던 분야인데 생화학적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바꾼 거예요. 와, 대단한 결심인데요. 네, 심지어 혼자서 막 최신 논문들 찾아보면서 공부했다고 해요. 독학으로요. 독학으로요. 와, 특히 어떤 점이 그를 그렇게 강하게 끌어당겼을까요? 그 병의 원인이라는 게 꼭 세균 감염 같은 외부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대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도 병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우사이 교수 연구실에서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연구 방향이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임상의가 아니라 연구자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전공만 바꾼 게 아니라 르르아르가 가진 의학적인 문제의식과 생화학적인 탐구 방법, 이 두 가지를 융합하는 아주 독특한 연구 스타일을 만들게 된 계기가 돼요. 이게 나중에 노벨상 연구에도 결정적인 자산이 되었고요. 네 번째, 인스티튜터 캄포마르와 국제연구 네트워크입니다. 르르아르 연구 이야기할 때 이 캄포마르 연구소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민간 후원으로 세워졌다는데 그때 아르헨티나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불안정했잖아요. 이 연구소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정말 중요한 의미였죠.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둥지 같은 역할을 해준 겁니다. 르르아르는 여기서 연구팀을 이끌면서 자원이 정말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계속 해나갔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제한된 자원 속에서요. 핵심 중 하나는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아주 잘 구축하고 활용했다는 점이에요. 특히 미국 록펠러 재단 같은 곳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연구비나 부족한 실험 장비들을 지원받았고요. 아, 국제협력. 네. 그리고 젊은 과학자들을 해외 유명 연구소에 보내서 최신 기술을 배워오게 하는 등 캄포마르를 남미 과학계와 세계 과학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로 만든 거죠. 정부 지원보다는 민간이나 국제재단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다는 점도 좀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덕분에 아르헨티나의 그런 불안정한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도 캄포마르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죠. 그리고 이게 결국 르르아르가 남미 출신 과학자로서 세계 생화학계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만든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께도 르르아르의 이런 전략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당대의 난제를 풀다. 탄수화물 대사 연구의 시작입니다. 1940년대, 50년대 이때만 해도 우리가 먹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몸 안에서 그냥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 말고 어떻게 다른 복잡한 물질들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지는 잘 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에너지 대사, 그러니까 어떻게 태워서 에너지를 얻거나 아니면 글리코겐 같은 형태로 저장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죠. 아하, 에너지나 저장? 네. 르르아르는 여기서 좀 다른 질문을 던진 거예요. 탄수화물이 그냥 그 자체로는 복잡한 생합성 반응에 바로 쓰일 수 없고 뭔가 좀 특별한 활성화된 형태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운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된 당 뉴클레오타이드 개념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에 집중했나요? 특히 갈락토스라는 당,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유전 질환인 갈락토스 혈증 연구에 집중했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특정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네, 효소 결핍으로요. 근데 들루아르는 더 깊이 파고들어서 갈락토스라는 당이 UDP 갈락토스, 그러니까 활성화된 형태로 제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진짜 핵심이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여기서 UDP는 유리딘 2인산이라는 건데 당에 딱 붙어서 자, 이제 일할 준비 됐어 하고 신호를 주는 일종의 이름표나 핸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 이름표나 핸들 같은 거군요. UDP. 네. 당시에는 탄수화물 분야에서 이런 활성화된 기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낯설었기 때문에 들루아르의 발견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그의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서
이 UDP 당 형태가 정말 다양한 생합성 반응의 출발점이 된다는 걸 증명해냈고요. 이게 결국에는 글리코바이올로지, 우리 말로는 당생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여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가 결국 의학이나 산업 전반에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번째, 갈락토스 혈증의 단서. 핵심 발견으로의 도약입니다. 르르아르가 이제 세계적인 과학자로 정말 발돋움하게 된 결정적인 연구죠. 네, 맞습니다. 당시엔 이게 원인을 잘 몰랐던 신생아 질환, 그 갈락토스 혈증에 주목했어요. 그 모유나 분유 속에 있는 유당에서 나온 갈락토스가 아기 몸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었죠. 네, 그 당시에는 그냥 특정 효소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다. 딱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르르아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 갈락토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몸 안에서 필요한 어떤 활성화된 형태? 그러니까 UDP 갈락토스로 제대로 바뀌지 못하는 게 핵심이다. 이걸 밝혀낸 거죠. 아, 활성화된 형태요? 네, 뭐랄까 세포가 이용할 수 있게 특별한 이름표 같은 걸 UDP라는 이름표를 붙여줘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효소 문제다 이걸 넘어서서 활성화라는 그 단계를 딱 밝혀낸 거네요. 그렇죠. 질병의 분자 수준 원인을 정말 처음으로 밝힌 셈입니다. 이 발견 덕분에 그럼 UDP 갈락토스가 잘 만들어지는지 아닌지 이걸 검사해서 병을 일찍 진단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맞아요. 그 덕분에 유아 사망률도 크게 낮추고 또 발달 장애를 막는 길을 열었죠. 와, 정말 많은 아기들의 생명을 구한 거네요. 이 점은 당신에게도 정말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7번째, 노벨상 선정 배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탄수화물 활성화의 분자 메커니즘 규명. 이게 노벨상으로 이어진 결정적 이유는 뭐였을까요? 단순히 갈락토스 혈증 연구 하나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맞아요. 노벨상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본 거죠. 르르아르는 이 갈락토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탄수화물이 우리 몸 세포 안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뉴클레오타이드, 예를 들면 UDP 같은 것과 결합된 활성형 상태여야 한다는 아주 보편적인 원리를 증명해낸 거예요. 아, 모든 탄수화물이요? 보편적인 원리? 네, UDP-글루코스 같은 다른 여러 활성형 당들을 직접 찾아내고 그 역할을 밝혔죠. 이건 뭐랄까,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문법을 발견한 것과 같았어요. 혁신이었죠. 특정 질병 해결을 넘어서 생명 현상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을 밝혀낸 거군요.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아르헨티나 연구 환경이 썩 좋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최신 기술을 써서 이걸 증명했다는 점도 참 놀랍습니다. 맞아요.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한계를 극복한 겁니다. 자, 그럼 8번째, 의학과 식품과학을 바꾼 응용적 가치. 이런 근본 원리 발견이 실제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 영향은 정말 넓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갈락토스 혈증 같은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질환들의 조기 진단법이나 치료법 개발에 아주 결정적인 기초를 제공했죠. 요즘 신생아들이 받는 여러 검사들이 바로 이 르르아르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게 많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식품 쪽에서도요. 영양 강화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분유, 예를 들면 갈락토스를 잘 소화 못하는 아기들을 위한 그런 맞춤형 분유 개발에도 이게 응용됐습니다. 질병 진단부터 맞춤 영양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제약 분야에서도 당연히 중요했겠군요. 물론이죠.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나 세포 활동이 아주 중요한 당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용한 백신 개발이나 항체 치료제, 심지어 항암제 개발에까지 르르아르의 발견이 기초 지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아, 백신이나 항암제까지요? 네. 세포 표면에 있는 당 구조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게 현대 의약품 개발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르르아르의 연구가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건강과 관련된 많은 의학 발전 뒤에 그의 연구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이런 연구들이 쌓여서 아예 새로운 학문 분야가 시작되었다고요? 9번째, 글리코바이올로지 시대를 연 과학적 유산. 이게 뭔가요? 네, 바로 글리코바이올로지,
우리말로는 뭐 당생물학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당생물학. 네, 예전에는 탄수화물 하면 그냥 에너지원, 뭐 밥이나 빵 같은 걸로만 주로 생각했잖아요. 그쵸. 에너지 내는 거. 그런데 르누아르의 연구를 통해서 탄수화물이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다른 분자들과 결합해서 아주 복잡한 당, 이걸 당사슬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존재하면서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나 면역 반응, 발생 과정 같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 활동에 깊이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아, 단순히 에너지원이 아니라 생명활동의 핵심 플레이어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의 연구가 이 탄수화물 연구를 생명과학의 어떤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확 끌어올리면서 글리코바이올로지라는 새로운 분야의 문을 활짝 연 겁니다. 탄수화물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계기였군요. 세포끼리 소통하거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복잡한 과정에 이 당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걸 밝혀낸 시작점.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남미 과학자들을 키우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도 기여했다가 들었어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10번째, 수상 후 학계와 산업계에서의 새로운 도전들입니다. 노벨상을 받고 나서도 그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군요. 네, 맞습니다. 뭐랄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아르헨티나에 계속 남아서 연구를 이어가면서 자국의 과학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정말 힘썼습니다. 아, 떠나지 않고요? 네. 노벨상 수상자라는 그 명성을 이용해서 연구소 운영 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또 해외로 나간 젊은 과학자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독려하면서 이른바 두뇌 유출을 막으려고 애썼죠. 와, 단순히 연구만 잘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과학 생태계 자체를 걱정하고 키우려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기초 연구 성과를 실제 의약품 개발 같은 산업 분야랑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했어요. 아르헨티나 기업과 협력해서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등 어떤 산학 협력의 초기 모델 같은 걸 만들려고 노력했죠. 기초 연구와 산업을 잇는 다리 역할까지. 네.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도 아주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아르헨티나와 남미 과학계 전체가 세계 무대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교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과학 연구, 또 후학 양성, 그리고 산업과의 연계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노력했던 그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1번째, 연구 자금난과 남미 과학자의 고군분투, 르누아르 박사의 연구 여정. 이게 정말 쉽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라던가 정치적 불안 같은 게 계속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아르헨티나는 연구비나 실험 장비 같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요. 또 많은 과학자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이른바 두뇌 유출 현상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두뇌 유출이요? 네. 그래서 르누아르 박사 본인도 자급자족형 연구자 이렇게 불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정말 제한된 자원 안에서 창의력을 짜내야만 했던 거죠. 정부 지원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럼 어떻게 그 돌파구를 찾으셨을까요? 르누아르 박사는 일찌감치 이 정부 지원이라는 게 좀 불안정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크펠러 재단 같은 민간 재단이나 아니면 국제기금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힘을 쏟았습니다. 국제기금이요? 네, 그게 아주 주요했죠. 덕분에 이제 캄포마르 연구소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도 연구의 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를 통해서 최신 지식이나 기술은 받아들이되 그 성과는 다시 아르헨티나 과학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연구 말고도 이런 행정적인 부담도 꽤 컸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젊은 과학자들이 해외 연수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도 정말 큰 과제였을 텐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르누아르 박사는 바로 그 점에 집중했어요. 그들이 귀국해서 안정적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힘썼죠. 캄포마르 연구소를 하나의 허브로 키워서 아르헨티나 안에서도 국제적인 협력이 가능하게끔 또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구비를 따오는 걸 넘어서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립적인 과학 공동체를 지키고 또 키워나가려는 그런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아르헨티나 과학계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12번째, 겸손과 헌신, 르누아르의 인간적 면모. 노벨상을 받고 나서도 그 태도가 변함이 없으셨다고요. 네, 정말 그랬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그냥 운이 좀 좋았던 연구자라고 낮춰 부르면서 항상 팀워크, 그리고 꾸준함, 인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연구실에서도 무슨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료처럼 제자들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요. 혹시 실험에 실패하더라도 그걸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적인 연구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겠군요. 그 노벨상 상금 기부 이야기도 참 인상 깊던데요. 네, 노벨상 상금의 거의 대부분을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장학금이나 아니면 연구소 장비를 새로 드리는 데 기부했죠. 그러면서 이 상금은 아르헨티나 과학의 앞으로 더 크게 자랄 씨앗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개인적인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발전으로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후배 과학자들이 그를 학문적 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했던 거죠. 그리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또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학문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구 결과나 데이터가 나오면 굉장히 빠르게 동료들과 공유했고요. 뭐 특허를 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지식의 개방성을 택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철저히 중립을 지켰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공중보건이나 영양 개선처럼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은 늘 강조했습니다.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지성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13번째, 아르헨티나 과학계의 상징으로 남은 영향력. 그의 노벨상 수상이 아르헨티나, 더 나아가서 남미 과학계 전체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과학계는 주로 유럽이나 북미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남미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건 정말 엄청난 자긍심을 심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선언 같았죠. 그리고 과학 연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필요성을 정부나 사회 전체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아, 과학자가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거군요. 그 캄포마로 연구소 모델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릴루아르 박사가 만든 그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연구소 운영 모델 있잖아요. 그게 다른 기관들에게도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됐습니다. 덕분에 아르헨티나가 정치적으로 막 격변을 겪는 시기에도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가 단순히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는 나라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셈입니다. 대중 강연 같은 걸 통해서 과학을 알리는 데도 힘쓰셨고, 또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의 이름을 딴 연구소나 장학금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보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지속적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레루아르 박사의 명성이나 그가 구축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아르헨티나가 세계 과학계에서 좀 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지식 창출의 주체로서 인정받는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괜히 남미 과학의 상징으로 불리는 게 아니죠. 14번째, 과학적 유산이 오늘날에 던지는 메시지. 레루아르 박사의 삶과 연구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는요. 그의 이야기는 과학적인 성취라는 게 꼭 특정 국가나 아주 풍족한 환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가 가능하다는 용기를 주죠. 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립적인 연구 공동체를 만들고 또 국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초과학의 중요성,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이 가능성을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탄수화물 대사라는 굉장히 기초적인 연구가 결국 갈락토스 혈증 같은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법 개발로 이어졌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식품이나 의약품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니까 기초과학 연구가 실제로 우리 인류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와 응용, 이 둘 사이에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과학자의 윤리, 그리고 공동체 정신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명예보다는 후학을 양성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데 힘썼다는 점이요. 네, 그게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과학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은 지식을 널리 공유해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는 걸 르루아르 박사는 평생의 삶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자면 사회가 불안정할 때일수록 연구의 자율성을 지키고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떻게 과학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전략적인 방법을 보여줬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과학자가 단순히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를 설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셈이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루이스 페데리코 르르아르는 남미 과학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연구 환경을 극복하고 탄수화물 대사의 핵심 원리인 뉴클레오타이드 당 활성화 메커니즘을 규명해서 글리코바이올로지, 즉 당생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시대를 열었죠. 이를 통해서 갈락토스 열증 같은 유전 질환의 이해와 치료의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이나 식품과학 등 아주 폭넓은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개인의 영광에 안주하기보다는 후학 양성과 과학 인프라 구축에 헌신하면서 아르헨티나 과학의 독립적인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의 삶은 과학의 국경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의 지식의 홍수 시대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의 1970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루이스 페데리코 르르아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971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 게르하르트 헤레츠베르크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